자, 전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부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가장 총회 운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게 보지만 이제 그 뒤사항들은 보통 이제 그 사업을 거의 진행하는 중추적인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부분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그냥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진행하는 사항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거기에 조합원이거나 또는 임원이거나 또는 거기에 사무를 보시는 또는 조합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두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일들은 협력업체가 많이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조합 임원님들이나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혀 사업을 모르시니까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지는 않으시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일은 이런 사업을 끌고 간다는 건 쉽지는 않죠. 대부분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자문 또는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그 일을 주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도움을 받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사업을 대부분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다음 교시 넘어가기 전에 좀 약간의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전문 관리하는 쪽이긴 하지만 사실상 요새 분위기에서는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개념은 한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열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그 현장에 모여 계시니까.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조합이든지 아니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아까 첫 단계죠. 그 첫 단계에서 투자의 결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추정 분담금이라는 거를 이제 나눠드리게 됩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이 사업장이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는 얼마나 좋은 시공사가 붙을 수 있는 곳이냐 그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그런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시공사가 메이저가 오는 현장이냐 아니냐가 또 가장 투자의 가치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메이저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들어오는 정도면 그 사업장은 투자의 가치가 무조건 있다. 왜? 그 시공사들도 이 현장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업성 내지는 향후 전망을 다 분석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투자적 가치가 분명 있다. 다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공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가고 10년, 20년도 그냥 서 있는 현장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사업이 중지되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저도 20년 이상 이 사업을 관리하고 많이 봐왔지만 사실상 투자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또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컨디션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으냐 또는 이 사업장은 좋아서 동의율이 금방금방 나온다더라 이러면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꼭 돈입니다.
분명히 돈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 진행이 되는 곳은 돈을 꼭 벌게 돼 있어요. 단기간 내에. 그래서 그런 곳은 잘 주변 상황이나 또는 파악을 해 보셔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니까. 그런 또는 또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한테 컸을 때 그 사업장을, 아파트를 주기 위한, 집을 하나 주기 위한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집이기 때문에 집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실망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법인 등기라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에 올라와 있는 내 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뭐 그런 생각들은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그냥 다른 나대지나 또는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조금은 열악한 곳이 처음에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곳을 공략을 해서 투자를 해놓으시고 묵혀두시든지 아니면은 또 사업이 진행됐을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또 수익을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변에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투자적인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2 수업으로 사업 실행 단계, 실행 계획 단계인데 실행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조합 설립이 다 됐으니까 법인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합 설립 후에 수립한 개략적인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설계사 분들이 정비 구역 지정 때 그어진 선 안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그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겠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뭐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몇 평이 지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잘 지어진 뭐 요새는 이제 타입을 뭐 25평, 34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59 타입, 뭐 84 타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큰 평형을 많이 짓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9 타입이나 84 타입 위주로 하게 되고 또 작은 평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39 타입이나 뭐 40 타입 그런 것들은 뭐 18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한 세 타입 정도로 이제 많이 짓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원룸 형태의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겠죠. 거기에는 뭐가 조합원의 의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열악한데 좋은 아파트만 짓게 되면 분담금이 워낙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는 상황이 아주 열악하죠. 왜냐면 뭐 쉽게 표현해서 뭐 그 안에 판잣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래된 막 50년, 60년 된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나 이런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땅에 대한 평가만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권이 작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다 보니까 조합 분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3구 타입, 그러니까 뭐 18평 이런 것들도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권이 적으신 분들이 그 작은 평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다만 이제 뭐 이런 5구 타입이나 84 타입은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또는 물건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건축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건축 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는 각종 영향 평가라는 어떤 절차를 또 받아서 반영해야 되죠.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제 절차도인데 이것도 이제 뭐 거의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뭐 이제 그런 전문적인 그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준비를 하게 되죠. 아까 설명드린 어떤 그런 건축 계획을 막 그리고 조합하고 막 진짜 수십 차례까지도 회의를 해서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거를 갖다가 이제 건축 심의에 올리게 되는 거죠. 심의에 올리게 되면 지자체가 또 그거를 이제 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 통합 심의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통과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 모든 내용들이 서류화돼서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 도서라고 하는데 그 도서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심의 끝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조합원들한테 의결을 받게 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았으니 그거에 맞춰서 또 동의율, 또 총회 의결 조건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조합원 과반에 출석해서 또 직접 출석 20% 해야 되고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합원의 의결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다 끝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죠. 그냥 뭐 앞에 절차는 뭐 절차고 또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다 보니 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업 시행 인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조합이 이제 인가를 받았을 때는 각종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고시가 있을 때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공유지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이런 것도 좀 어려운데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냥 작은 어떤 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건축법으로 진행되는 거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뭐 건축하는 거를 허가한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쉬운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해도 된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기본 계획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분. 금전적인 배분입니다. 금전적인 배분. 그러니까 금전적인 배분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질 건지 이제 계획을 다 세웠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게 이제 지출입니다. 그리고 짓는데 조합원이 가지고 가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일반 분양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입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가져가는 또 분양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을 빼서 거기에 순수익이 나와야겠죠. 그 순수익이 중요하죠. 순수익이 많아야 됩니다. 순수익이. 죄송합니다. 그 순수익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분담금을 조금 내고 아파트를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배분을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얼마의 분담금이 필요하더라. 그럼 그 돈만 내면 입주하셔라 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가르쳐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뭐 쉽지만 그 외적으로 그 안에 처분돼야 될 내용들이 전문적인 처분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 또 종호자산 배분. 종호자산이라는 게 조합원이 가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류분 처분. 이게 이제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수입이 많겠죠. 그런 사업장이 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자산. 제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상가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금전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는 다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조합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건립 평형, 아까도 말씀드린 3구, 5구, 84 타입 이런 아파트가 지어질 곳에 어느 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도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이 내용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합에게 통지하고 또 서류도 준비해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겠지만 절차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종중자산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분양 신청의 통지 및 공고해야 되고 그러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했죠. 그러면 그 신청한 걸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통지를 하게 되죠. 그 어떤 식으로 수립을 했다라는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개월 이후에 통지한 1개월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총회 의결을 받게 되죠. 이것도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이거는 과반수 찬성입니다. 무조건. 과반수 전체,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400명이라면 201명이 의결을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근데 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67% 정도 되겠죠. 그 정비사업비라고 하면 아까 말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돈,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돈, 그 돈이 제일 가장 큰 게 이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시공사 공사비가 전체 이 지출되는 사업비의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가 뭐 각종 용역비 내지는 조합 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안에 시공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주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시공사 공사비 올려주는 그런 사항 총회나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도 따라서 그런 비례율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렇게 총회 의결이 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총회 의결서하고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증은 관리처분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기관이 이제 보통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쪽으로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관리처분 관련 모든 사항들을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증을 시나 이제 인허가권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검증 상황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고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비가 아까 말하는 그 정비사업비가 10분의 1 초과했을 때도 또 이 타당성 검증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가 고시가 났죠. 그렇게 되면 어쨌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날 때마다 이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조합원들한테 내용을 통지하는 게 도정법상의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분양 신청한 내용만 따로 저희가 설명 칸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설명은 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 법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뭐 설명은 따로 안 하고 내용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제 종전자산하고 종호자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종전은 내가 투자한 내 물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 종호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평가, 기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 업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은 인허가권자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에서 하나 하고 또 이제 인허가권자가 하나 해서 선정해서 산술 평균된 가격을 가지고 평가 금액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물 시설에 관한 권리를 변환시켜 배분하는 정비사업의 일련의 절차. 이게 이제 그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구역 안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또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이전 고시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이제 계획이고요.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한 취득, 청산 등으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 계획. 기속 및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으로 구성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안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시행 구역 안의 권리자에게는 정비사업 과정이 어느 절차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이며 당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그 총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두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사업성 내지는 수익성, 또 지출은 어떻게 또 제대로 지출했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 안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제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이제 분담금인데 이 말을 분담금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분담이잖아요. 분담. 그래서 거기 안에는 환급금과 부담금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환급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가는 아파트보다 내가 투자한 게 크면 그만큼을 이제 돌려받는 게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또 다 해드립니다. 권리가액은 이것도 조금은 이제 깊숙한 부분인데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내가 각 투자한 자산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종전평가인데 그 종전평가에 이 비례율을 곱했을 때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례율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수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업성이 우수하면 이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로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가 됐다, 비례율이. 그럼 내가 투자한 게 1억 원이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좋으니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성이 우수한 뜻이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더 거꾸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비례율이 50% 정도로 간다면 그만큼 내 재산적 가치를 까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담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비례율은 감정평가액 분양가 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존재한다. 자, 이것도 이제 좀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전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설정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여 비례를 높여 사업성이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말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총수입, 총지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순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종중자산 평가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종중자산 평가 곱하기 비례율. 적용 예시 이제 밑에 해드렸죠. 요거는 한번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아까 요 설명 말고도 제가 뭐 투자한 게 1억인데 1억 5천이 됐죠. 150% 비례율이면. 근데 내가 갈 아파트가 1억 5천이면 그러면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3억이면 1억 5천을 더 내야 되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들어가서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셔서 조합원이 되면 이 비례율에 대한 계산법이 가장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셔야 진짜 사업성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절차죠. 절차에서 설명드렸어요. 관리처분 계획 통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거를 총회하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의사 진행이나 권리가액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공람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공람이라는 뜻은 공개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금 관리처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를 다 그냥 공랑잠수에서 볼 수 있도록 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를 30일 이상 줘야 되는 게 법적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고 또는 관리처분 계획 사전 타당성 검증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고시가 남으로써 1차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끝납니다. 그 내용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공사를 하는 건데 이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체적인 절차를 크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2주를 해야죠. 2주. 2주를 하고 기존에 있는 물건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지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 고시가 나오게 되면 2주를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다 설명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저도 좀 고민했던 거는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해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한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 그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익률, 비리율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는 내가 투자한 종전 평가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에 맞춰서 또 비리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조합원이든 또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단계 아주 집중해서 좀 보시면 어떤 그런 상황에 갇혔을 때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해력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조금 이해 가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단계별로 깊숙이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